시어머니, 빈손으로 오시면 어떡해요? 다른 집 어른들은 다 명품 가방 들고 오셨는데. 그날 며느리가 내뱉은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빗속에 홀로 서 있던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40년간 숨겨왔던 제 정체를 이제는 드러내야 할 때라는 것을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마음 편히 들으실 수 있도록 조용히 시작할게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살짝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응원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날은 손주 지호의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67년을 살아온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고 손등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제 모습이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비록 백화점 세일 때 산 옷이었지만 손주를 만나러 가는 길이니 그래도 정갈해 보이려 애를 썼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직접 금은방에 맡겨 만든 순금 돌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 돈짜리, 손주가 평생 간직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담아 준비한 선물이었습니다. 지호가 좋아하겠지.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아들 민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 며느리 유진이 결혼하면서 꼭 이곳에 살아야 한다고 고집했던 곳이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고 며느리 유진이 나왔습니다.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고 손에는 최신형 명품 가방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응, 우리 지호 보러 왔지. 얼굴 좀 보자. 아, 지금 손님들 많아서요. 잠깐만 현관에서 기다리세요. 며느리는 제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은 다시 닫혔고 저는 좁은 현관 밖 복도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조금만 참자. 오늘은 지호 돌날이니까. 안에서는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다른 하객들은 모두 안에서 환대받고 있는데 저만 밖에 서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친정어머니와 함께였습니다. 며느리 친정어머니는 손에 명품 브랜드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도 오셨어요. 인사 나누세요.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른.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네, 덕분에. 우리 사위 잘 부탁드려요. 제가 오늘 지호 돌 선물로 백화점 상품권이랑 금반지 준비했거든요. 요즘은 이런 걸로 주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명품 가방을 든 그녀는 자랑스럽게 쇼핑백을 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금반지 준비했어요. 손주 평생 간직하라고. 보자기를 펼치자 그 안에 작은 금반지가 드러났습니다.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전부예요? 응, 이게 한 돈짜리인데. 어머니, 요즘 돌잔치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다른 친척 어른들은 다 최소 현금 100만 원씩 주시는데 어머니는 고작 그것만 들고 오신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뭐라고? 유진아, 이게 마음인데. 마음? 어머니, 오늘 하객이 100명도 넘게 와요. 그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집 시어머니는 손주 돌잔치에 고작 저것밖에 안 가져왔네? 이러면 우리 체면이 어떻게 되는데요?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민망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진아, 그래도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차라리 안 오시는 게 나았어요. 빈손으로 오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빈손? 그 순간 며느리는 제 손에서 보자기를 빼앗더니 다시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 제가 나중에 지호 데리고 어머니 댁에 갈게요. 유진아, 그래도 지호 얼굴이라도. 어머니, 제발 오늘은 이러지 마세요. 손님들 다 보고 있어요. 며느리는 저를 밀듯이 현관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저는 손에 쥐어진 보자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그렇게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쉼터에 앉았습니다. 젖은 보자기를 펼쳐 금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손주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제 마음이 담긴 선물. 빈손이라고? 40년. 제가 평범한 시어머니로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재벌가 외동딸이라는 정체를 숨기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을 위해 검소하게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며느리는 그 모든 세월을 단 한마디로 짓밟았습니다. 빈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에 젖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집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40년간 남편과 아들과 함께 살았던 이 집.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장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가장 깊숙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가죽 지갑이 하나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지갑.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냈습니다. 지갑을 열자 바래진 흑백 사진 한 장이 보였습니다. 1980년대 초 한일그룹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찍은 사진. 그 속에는 젊은 날의 저와 아버지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스위스 은행 통장. 이제 그만 숨어 살아야겠구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40년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모릅니다. 자신이 방금 무엇을 건드렸는지. 빈손이라고 했지.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그 빈손이 무엇을 쥐고 있었는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빈손으로 오시면 어떡해요. 40년 전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택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1983년 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25살 한일그룹 창립주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재벌가 영예로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도서관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평범한 조교 박종현. 낡은 양복을 입고도 책을 읽을 때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빛나던 사람.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결사반대했습니다. 선이야, 내가 누구냐? 한일그룹의 후계자다. 그런 내가 어떻게 그런 평범한 남자와. 아버지, 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럼 선택해라. 그 남자를 택하려면 이 지방과 재산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아버지는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선이야, 내가 정말 진짜 사랑을 선택했구나. 아버지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 안에 스위스 은행 통장이 들어있다. 한일그룹 지분 5%를 내 이름으로 예치해놨어. 현재 가치로 약 2천억. 아버지,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냥 내가 진짜 어려울 때 그때만 꺼내봐. 이건 아버지가 내 딸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로부터 1년 후 돌아가셨고 저는 그 지갑을 서랍 깊숙이 넣어둔 채 40년을 살아왔습니다. 해시태그 현재. 새벽 5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낡은 가죽 지갑을 펼쳐놓았습니다. 그 안에 명함 한 장. 발에서 글씨가 희미했지만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 최용석 마이너스 한일그룹 비서실장. 아버지가 가장 신뢰했던 비서. 제가 재산을 포기하고 집을 나올 때 아버지가 선이 잃은 최 비서가 평생 챙겨줄 것이라고 했던 그 사람. 40년이 지났는데 아직 살아계실까?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비서님이십니까? 누구시죠? 박선희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모님? 사모님이십니까? 목소리에 떨림이 실렸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사모님, 40년 만이십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심호흡을 했습니다. 제 계좌, 아직 살아있나요? 물론입니다. 회장님 유언대로 한 푼도 손대지 않고 관리해 왔습니다. 지금 얼마나 되나요? 잠시 후 최 비서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40년간 스위스 은행 복리 이자와 주식 배당금이 계속 쌓였습니다. 그리고 한일그룹이 성장하면서 지분 가치도 급증했고요. 현재 정확히 5,247억 원입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5천억. 사모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최 비서님, 한일그룹, 지금도 계열사가 많죠? 물론입니다. 현재 23개 계열사를 운영 중입니다. 그 중에 대한제약이라는 회사 있나요? 네, 있습니다. 중견 규모의 제약 유통 계열사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대한제약, 며느리 유진이 다니는 회사. 최 비서님, 내일 오전에 저희 집으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의논드릴 일이 있습니다. 사모님,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마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사모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나이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72세쯤 되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40년 전 그대로 날카로웠습니다. 사모님, 최용석입니다. 들어오세요, 비서님.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최 비서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40년간 이렇게 검소하게 사셨군요.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차를 내왔습니다. 최 비서는 서류 가방을 열어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사모님의 자산 현황입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 내역, 한일그룹 지분 증서, 그리고 40년간의 배당금 내역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파일을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금액들. 사모님 말씀만 하시면 언제든 이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연락하신 겁니까? 저는 며칠 전 있었던 일을 담담히 설명했습니다. 손주 돌잔치, 며느리의 모욕, 빈손으로 쫓겨난 일. 최 비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감히 사모님을. 비서님, 화내지 마세요. 며느리는 제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럼 이제 알려주실 겁니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급하게는 아니에요. 천천히 며느리가 스스로 깨닫게 만들고 싶습니다. 무슨 뜻이십니까? 저는 찬찬히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며느리 친정 형편부터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며느리가 다니는 대한제약. 거기서 며느리가 어떤 위치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상세히 파악해 주세요. 최 비서가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일 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서님, 절대 제 정체를 누구에게도 알리면 안 됩니다. 며느리는 물론 제 아들에게도요. 아드님께도 말입니까? 네. 아들이 알면 며느리에게 말할 겁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최 비서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모님. 최 비서가 돌아간 후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만에 깨어난 제 안에 무언가. 그것은 분노도 복수심도 아니었습니다. 정의. 며느리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로 사람의 가치를 매겼습니다. 그런 며느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세상에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은 절대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낡은 가죽 지갑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딸이 이 선물을 사용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였습니다. 어머니, 저 민수예요. 응, 무슨 일이니? 어머니, 지난번 돌잔치 때는 죄송했어요. 유진이가 좀 예민했나 봐요. 예민했다고? 아들의 목소리에서 며느리를 감싸는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괜찮다. 어머니, 나중에 제가 지호 데리고 갈게요. 그래, 알겠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도 결국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그래. 어쩌면 이게 더 나을지도 몰라. 아들마저 제 편이 아니라면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머릿속으로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1단계 며느리의 약점 파악, 2단계 조용히 압박 시작, 3단계 정체 드러내기, 4단계 완전한 파멸.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모릅니다. 자신이 쫓아낸 그 빈손의 시어머니가 사실은 자신의 운명을 한순간에 뒤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3일 후 최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조사 완료했습니다. 직접 뵙고 보고 드려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오세요. 알겠습니다. 정확히 오후 2시 최 비서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두꺼운 서류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최 비서는 파일을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먼저 며느님 직장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며느리 유진의 인사 기록이었습니다. 강유진 씨는 현재 대한제약 마케팅팀 대리입니다. 입사 5년 차이고 업무 평가는 중하위권입니다. 중하위권이요? 네. 실적은 좋지 않은데 회식 자리에서 법인카드를 자주 사용한다는 내부 소문이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증거가 있나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회계팀에 조회를 넣으면 나올 겁니다. 사모님 명의로 감사를 지시하시면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비서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서류에는 강태수 마이너스 태성무역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님의 친정아버지입니다. 태성무역이라는 작은 수입 회사를 운영 중인데 최 비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현재 부도 직전입니다.
빚이 15억에 달합니다. 15억이요? 네. 3년 전 사업 확장하려다 실패했고 지금은 이자도 제대로 못 갚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모님, 최 비서가 세 번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며느님이 매달 친정에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씩.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그런 돈이 아드님 통장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빼내고 있습니다. 아드님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민수 월급으로 어떻게? 그럼 우리 민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건가요? 네. 며느님이 철저히 숨기고 있습니다. 친정 형편이 좋은 것처럼 위장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하나하나 넘기며 읽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 몰래 돈을 빼낸 내역, 친정 빚 독촉 문자, 그리고 채권자 명단까지.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했구나. 최 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보기에는 며느님이 아드님과 결혼한 이유도 순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뜻이죠? 친정 빚 때문에 안정적인 남편이 필요했을 겁니다. 아드님은 성실하고 착하시니까요. 그런 분을 이용한 거죠.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내 아들을 이용했다고? 그동안 민수가 야근한다고 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유진이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추가로 돈을 요구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호흡을 했습니다. 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비서님, 며느리 친정 빚. 채권자가 누구죠? 세 곳입니다. 제1은행, 새마을금고, 그리고 사채업자 1명. 제가 그 채권을 모두 인수할 수 있나요? 최 비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사모님 명의로 매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단, 제 이름은 절대 드러내지 마세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채권 인수 후에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즉시 변제 독촉을 시작하세요. 강하게. 알겠습니다. 최 비서는 수첩에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대한제약 쪽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시 생각했습니다. 대한제약의 대주주 특별감사를 지시해 주세요. 특별감사요? 네. 며느리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게 사실이라면 감사에서 당연히 적발될 겁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저 대주주가 갑자기 감사를 지시했다 정도로만 알겠죠. 최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묘하십니다, 사모님. 며느리가 서서히 압박을 느끼게 만들고 싶어요.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조여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모든 준비를 완료하겠습니다. 최 비서가 돌아간 후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며느리와 관련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유진아, 너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어. 며느리는 저를 가난한 시어머니로 봤습니다. 민수를 안정적인 ATM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손주 지호를 자신의 체면을 세워줄 도구로 봤습니다. 이제 내가 대가를 치를 차례야. 일주일 후 최 비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모든 준비 완료.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 유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녁 무렵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유진이가 회사에서 갑자기 감사를 받는다고 난리예요. 그래, 무슨 감사? 대주주 특별감사래요. 갑자기 왜 그러는지 모르겠대요. 목소리를 최대한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글쎄, 회사 일은 잘 모르겠구나. 유진이가 너무 불안해하는데 혹시 어머니가 아는 사람 중에 대한제약 쪽에 아는 분 없으세요? 없어 미안하구나.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유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유진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저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한데요. 혹시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돈 얼마나? 1,000만 원만. 아니, 500만 원만이라도요. 시작됐구나. 갑자기 왜? 그게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유진아, 미안하지만 어머니도 여유가 없구나. 연금으로 근근히 사는 형편이라.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지금쯤 무척 당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감사에 걸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조사받고 있고, 친정에서는 갑자기 채권자가 바뀌며 독촉이 심해졌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 며느리가 나를 빈손이라고 했을 때 이미 운명은 결정됐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최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2단계 진행하세요.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소파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며느리는 아직도 모릅니다. 자신을 조여오는 이 모든 일의 배우가 자신이 쫓아낸 그 초라한 시어머니라는 것을.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내가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야. 낡은 가죽 지갑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안에 스위스 은행 통장이 희미한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며느리가 빈손이라고 무시했던 바로 그것이 이제 며느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무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단계가 시작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어머니, 유진이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어젯밤부터 계속 울기만 하고. 왜?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법인카드 사적 사용건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대요. 그리고 친정아버지 회사도 부도 직전이래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얼마나? 1,000만 원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애원하는 목소리를 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하지만 어머니도 그런 돈 없단다. 어머니, 유진이 친정이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제발, 민수야. 목소리를 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검소하게 산 거 너도 알잖니.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데 1,000만 원이 어디 있겠니?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에게 거짓말을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하지만 지금은 이래야 해. 그날 오후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유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목소리가 완전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아,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제가 어머니 댁에 직접 찾아가도 될까요? 갑자기, 네,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온다고? 그래, 와라. 1시간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부은 눈, 구겨진 옷차림. 돌잔치날 명품 가방을 들고 당당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들어와.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자마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 저, 목이 메는 소리였습니다. 차라도 마실래? 괜찮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제 친정이 사실 부유하지 않아요. 아버지 회사가 부도 직전이에요. 벌써 3년째.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수 오빠 몰래 생활비를 빼서 친정에 보냈어요. 매달 200만 원씩. 이제야 털어놓는구나. 민수는 알아? 아니요. 어제 말했어요. 오빠가 엄청 화났어요. 배신했다고. 며느리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제가 법인카드로 친정 식사 자리 몇 번 결제한 게 걸렸어요. 다음 주에 징계위원회 열린대요. 아마 해고될 것 같아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1,000만 원만, 아니 500만 원만이라도. 바닥에 이마를 찌울 듯 절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 한쪽이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손주 돌날 저에게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빈손으로 오시면 어떡해요? 차라리 안 오시는 게 나았어요.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유진아, 일어나거라. 어머니, 일어나라고 했어. 며느리가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유진아, 어머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지호 돌날 너 나한테 뭐라고 했지?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빈손으로 왔다고 했지. 차라리 오지 말라고 했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때 정신이 없어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유진아, 내가 나를 빈손이라고 했을 때 어머니 마음이 어땠을 것 같니? 어머니, 나는 손주 보고 싶어서 새벽부터 일어나 금반지를 손수 준비했어. 내 형편에는 그게 최선이었어. 그런데 너는 그걸 빈손이라고 했어.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아,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내가 힘들다고 어머니한테 도와달라고? 그럼 그때 어머니 마음은 생각 안 해도 되는 거니? 며느리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미안하지만 어머니도 도와줄 수 없구나. 없는 게 없는 거야. 어머니, 돌아가거라. 며느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던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후 거실 창문 너머로 며느리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최 비서가 보내준 서류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며느리가 남편 몰래 생활비를 빼돌린 내역. 며느리가 법인카드로 사적 결제를 한 내역. 그리고 며느리가 저를 쫓아낸 그날의 기억. 아니야. 며느리는 대가를 치러야 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였습니다. 어머니, 유진이가 어머니 댁 갔다 왔다던데. 무슨 얘기 나눴어요? 도와달라고 하더구나. 어머니가 도와주셨어요? 아니. 침묵. 어머니도 유진이가 밉습니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유진이가 잘못한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지금 너무 힘들어해요. 제발 조금만 도와주세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이구나. 민수야, 어머니는 정말 없단다. 그렇군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민수야.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멀리 온 걸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최비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모님, 며느님 회사 징계위원회 날짜 확정. 다음 주 월요일. 결과는 거의 확실히 해고입니다. 3단계 준비하시겠습니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3단계. 그건 며느리의 친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단계였습니다. 계속 가야 할까?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할까?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빈손으로 오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며느리가 저를 현관 밖으로 밀어낸 그 손의 감촉. 아니야. 끝까지 가야 해. 문자를 보냈습니다. 3단계 진행하세요.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며느리는 아직도 모릅니다. 자신을 무너뜨리는 모든 일의 배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배후가 자신이 빈손이라고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만 더 기다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3단계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들 민수에게서는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은 예상대로 회사에서 해고됐고 친정 아버지 회사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최 비서는 매일 상황을 보고해 왔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민수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날은 비가 내리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혼자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갑자기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어머니, 아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민수가 비에 흠뻑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민수야, 왜 이렇게?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민수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유진이가 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민수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며느리가 남편 몰래 돈을 빼낸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제 몰래 생활비를 빼서 친정에 보냈대요. 총 8천만 원이에요. 민수야, 진정해라. 진정하라고요? 어머니, 저는 야근 수당까지 다 털어서 생활비를 줬어요. 그런데 유진이는 그 돈을 친정에 보내고 또 저한테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했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민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진이가 저랑 결혼한 이유가 순수하지 않았대요. 유진이 친구가 저한테 말해줬어요. 유진이가 결혼 전에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박민수는 착하고 성실하니까 ATM으로 딱이야. 친정 빚 갚는데 유용할 거야.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까지.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유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근데 유진이는 저를 돈줄로만 본 거예요. 민수야. 그리고 어머니, 제가 더 미안한 게 있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지오돌날. 유진이가 어머니한테 한 짓 저도 봤어요. 그런데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유진이 편만 들었어요. 괜찮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한심한 아들이었어요. 민수야, 일어나거라. 어머니가 평생 검소하게 사신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도 유진이 편만 들고 어머니 마음은 생각도 안 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눈에서도 민수 눈에서도 민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수야, 너는 잘못 없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유진이를 제대로 못 봤어요. 제가 한심해서. 민수는 테이블 위에 서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이상한 게 또 있어요. 뭐가? 유진이 친정 빚이요. 갑자기 채권자가 바뀌었대요. 그리고 그 채권자가 즉시 변제를 요구하면서 법정 관리까지 들어갔어요. 그래. 그리고 유진이 회사에서 특별감사가 시작된 것도 타이밍이 너무 묘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수가 눈치챈 건가? 어머니, 혹시 어머니가 아는 분 중에 힘 있는 분 있으세요? 왜? 이 모든 일이 너무 동시에 일어났거든요. 마치 누군가 유진이를 무너뜨리려고 계획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야 할지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을 보니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잠깐만 기다려라.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테이블 위에 지갑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라. 민수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바래진 흑백 사진이 나왔습니다. 한일그룹 창립 30주년 사진. 이건 한일그룹? 그래. 그 밑에 스위스은행 통장을 꺼냈습니다. 민수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뭐예요? 민수야, 어머니가 사실은 한일그룹 창립주의 외동딸이야. 네. 민수는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40년 전 어머니는 내 아버지를 만나 사랑에 빠졌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반대하셨지. 그래서 어머니는 모든 걸 포기하고 내 아버지를 택했어. 그럼 어머니는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이 통장을 주시며 말씀하셨어. 정말 어려울 때만 쓰라고. 그래서 어머니는 40년간 이걸 한 번도 안 열어봤어. 민수는 통장을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잔액란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민수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5천억. 어머니가? 그래. 그럼 대한제약 특별감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이 친정 채권 인수도? 어머니가 했어. 민수는 고개를 감쌌습니다. 어머니, 그럼 유진이가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했어. 그 아이가 어머니한테 한 짓, 너한테 한 짓에 대해서 민수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어머니는 평생 이렇게 힘이 쓰셨는데 왜 검소하게 사셨어요? 민수야, 어머니는 내 아버지와의 사랑을 지키고 싶었어. 돈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고, 그래서 평생 이 정체를 숨기고 살았어. 어머니, 그런데 유진이가 어머니를 빈손이라고 무시했을 때 어머니는 깨달았어. 이제는 숨기고 살 때가 아니라는 걸. 민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유진이를 완전히 무너뜨릴 거야. 어머니, 하지만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마트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거실의 분위기를 보더니 얼어붙었습니다. 오빠,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민수는 며느리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유진 씨, 왜 그래요? 이제 유진 씨라고 부를게요. 당신, 나한테 숨긴 거 다 알았어.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빠, 친정 빚, 생활비 빼돌린 것, 그리고 나랑 결혼한 진짜 이유까지. 유진은 마트 봉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건 오빠. 그리고 유진 씨. 민수가 테이블 위에 통장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가 누군지 알아? 유진은 통장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한일그룹 창립주 외동딸이야. 당신이 다니던 회사 대주주. 뭐라고요? 유진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차갑게 며느리를 마주봤습니다. 유진 씨, 당신이 빈손이라고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이 당신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어머니, 그럼 모든 게 내가 했어. 며느리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며느리 유진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제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수가 며느리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유진 씨, 이제 와서 용서를? 오빠, 나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유진은 민수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민수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 오빠, 유진 씨, 당신 나한테 한 것도 모자라서 어머니한테까지. 더 이상 할 말 없어. 민수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이혼할게요. 민수야. 3년간 저를 속이고 어머니를 모욕한 사람과는 더 이상 못 살아요. 유진이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안 돼. 오빠, 지호는 어떡하고. 그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지호. 손주 이름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호.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지호 생각해봐. 지호가 무슨 잘못이에요? 엄마 아빠 없이 어떻게 커요?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호. 그날 밤 민수와 유진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주 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돌잔치 날 제가 쫓겨날 때 울던 그 작은 얼굴. 내가 지호한테서 아빠를 빼앗는 건가? 처음으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유진이랑 일단 같이 살기로 했어요. 지호 때문에. 하지만 마음은 이미 떠났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수는 지호 때문에 참는구나.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손주 지호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참을 수 없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나야. 어머니. 목소리가 피곤했습니다. 지호 얼굴 좀 보고 싶구나. 내가 집에 가도 될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유진이가 아직 어머니 뵙기 힘들다고 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도 지호는. 어머니, 죄송해요. 지금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알겠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주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날 오후 우연히 마트에 갔다가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유모차를 밀며 지호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호. 가슴이 뛰었습니다.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유모차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호야.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마트 한쪽에 서서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유모차 안에 지호는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기억이나 할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낡은 가죽 지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모든 게 이것 때문이었나? 40년간 숨겨왔던 정체, 며느리에게 복수하기 위해 꺼낸 이 힘. 하지만 그 대가로 저는 손주를 잃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비서였습니다. 사모님, 4단계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4단계요? 네. 며느님 친정을 완전히 파산시키고 며느님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단계입니다. 지시만 내리시면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비서님, 사모님, 제가 너무 멀리 온 걸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모님,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요? 사모님께서 40년간 지키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돈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가슴이 저렸습니다. 사랑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사모님이 하시는 일이 사랑을 지키는 일인지 아니면 파괴하는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40년을 떠올렸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 아들을 키우며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손주 지호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나는 무엇을 원했던 걸까?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정의였을까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저 인정받고 싶었던 거야. 며느리에게 무시당한 그 순간 제가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주와의 시간, 아들과의 관계, 그리고 제 마음의 평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최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4단계는 잠시 보류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우리 인생을 망쳤어요. 절대 용서 안 해요. 그리고 지호는 평생 못 봐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평생 못 봐?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며느리는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원망하고 손주까지 인질로 삼고 있었습니다. 내가 멈추면 이 아이는 평생 이렇게 살 거야.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최비서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역시 진행하세요. 4단계, 그리고 5단계까지 준비하세요. 답장이 왔습니다. 5단계라니요? 그건 계획에 없었는데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느리가 지호를 평생 못 보게 하겠답니다. 그럼 저도 끝까지 갑니다. 5단계는 며느리의 완전한 파멸입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내가 먼저 선을 넘었어. 이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손주를 볼 수 없다면 차라리 끝까지 가는 게 나았습니다. 며느리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그리고 언젠가 지호가 커서 진실을 알게 될 때 할머니가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낡은 가죽 지갑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딸이 이 선물을 제대로 사용할 때가 왔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동이 틀 것입니다. 며느리의 완전한 파멸이라는 새벽이 5단계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최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내일 오전 10시 한일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
전체 계열사 임원 회의가 있습니다. 며느님의 전 직장인 대한제약 임원들도 모두 참석합니다. 며느리는요? 며느님이 해고된 지 얼마 안 됐으니 아직 회사 복지 시스템 접근권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퇴직금 관련 중요 공지라는 명목으로 며느님을 그 회의실로 부를 수 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럼, 네. 사모님께서 직접 그 자리에 나타나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며느님을 끝장내는 겁니다. 며느리가 보낸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지호는 평생 못 봐요.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9시 30분에 차량을 보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에 입던 검소한 옷들 사이로 40년 전 입었던 정장이 보였습니다. 손으로 천천히 옷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다시 입을 때가 왔구나. 샤워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여전히 몸에 맞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7세의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40년 전 재벌가 영예의 기품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을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오전 9시 30분. 현관 앞에 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최 비서가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사모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차에 탔습니다.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 한일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높은 빌딩, 그 꼭대기에 한일그룹이라는 글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운 회사, 40년 만에 다시 오는 곳이었습니다. 오전 9시 50분, 본사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최 비서가 안내했습니다. 사모님, 이쪽입니다.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40층, 임원 회의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직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회의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최 비서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사모님, 안에 현재 50여 명의 임원들이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있나요? 네. 가장 뒤쪽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직은 왜 자기가 불려왔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 여세요.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 길고 큰 테이블에 임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서류를 보거나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장 뒤쪽, 벽 쪽 보조의자에 며느리 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불안한 표정으로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최 비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일그룹 최대 주주이자 창립주 외동딸 박선희 회장님 입장하십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똑바로 편 허리, 단정한 정장, 40년간 숨겨왔던 재벌가 영예의 품격. 테이블 가장 앞쪽 회장석에 앉았습니다. 앉으시죠. 임원들이 일제히 앉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뒤쪽에 있던 며느리만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저게 며느리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강유진 씨, 오랜만입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며느리에게 쏠렸습니다. 며느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아니, 이제는 회장님이라고 불러주시죠. 최 비서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며느리의 사진과 프로필이 떴습니다. 강유진,
전 대한제약 마케팅팀 대리.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징계해고. 며느리의 모든 비리가 하나씩 화면에 떴습니다. 법인카드로 친정 식사 결제한 내역. 회사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 심지어 허위 출장비 청구 내역까지. 총 횡령 금액 2,400만 원입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친정.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며느리 아버지의 회사, 태성무역 파산 공고문이 떴습니다. 채권자는 제가 인수했습니다. 총 부채 15억. 현재 법정 관리 진행 중.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왜냐고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며느리에게 걸어갔습니다.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며느리 앞에 섰습니다. 강유진 씨, 당신 기억하죠? 손주 지호 돌잔치 날. 며느리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뭐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고 했죠. 차라리 오지 말라고 했죠. 어머니, 저는 40년간 재벌가 정체를 숨기고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평범한 삶을 위해서요. 그런데 당신은 그런 저를 빈손이라고 무시했어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어요. 돈으로 판단했어요. 제 아들을 ATM으로 받고 손주는 체면을 세우는 도구로 봤어요. 며느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요? 최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며느리는 서류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당신 친정 회사 파산 선고문이에요. 오늘부로 당신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잃습니다. 그리고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당신이 횡령한 2,400만 원. 제가 형사 고소를 진행했어요. 다음 주에 경찰 조사받게 될 겁니다. 며느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회의실 안의 임원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유진 씨,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빈손이라고 했을 때 이미 당신의 운명은 결정됐어요. 이제 당신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겁니다.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회장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최 비서, 회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 내보내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경비들이 들어와 며느리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며느리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지호 생각해서라도 멈춰섰습니다.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보낸 문자 기억하죠? 지호는 평생 못 봐요라고 했죠.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말 때문에 저는 끝까지 가기로 했어요. 어머니, 이제 당신이 지호를 못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곧 감옥에 가니까요. 며느리는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경비들이 며느리를 끌고 나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은 회의실. 회장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끝났구나. 40년간 숨겨왔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며느리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손주 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호야, 할머니가 미안하구나. 창밖의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잿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 유진은 횡령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친정 아버지의 회사는 파산했고 빚은 모두 제가 인수한 채권사가 회수했습니다. 며느리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예전처럼 혼자였습니다. 아들 민수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손주 지호도 볼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결말일까? 어느 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지호를 안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그럼 어서 와라. 민수는 지호를 안은 채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유진이가 어제 수감됐어요. 그래, 제가 면회를 갔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진이가 뭐라고 하던? 울면서 후회한다고 했어요. 어머니께, 저한테, 그리고 지호한테 미안하다고. 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혼하기로 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야, 3년간 저를 속이고 어머니를 모욕한 사람과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지호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어요. 민수는 품에 안긴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지호 데리고 어머니 집에서 같이 살아도 될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너무 멀리 간 것 같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일 저는 이해해요. 유진이가 어머니한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였어요. 하지만 지호는 할머니가 키워주세요. 제가 회사 다니는 동안 민수는 지호를 제 품에 안겨줬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지호는 저를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지호야, 할머니란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유진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어머니한테 전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라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민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펼쳐보니 손주 돌날 제가 준비했던 순금 돌반지였습니다. 유진이가 이거 지호한테 꼭 채워달라고 했어요. 할머니 마음이 담긴 거라고. 반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40년 전 아버지가 주신 가죽 지갑처럼 이 작은 반지에도 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유진이는 벌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만 마음 놓으세요. 민수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를 아들의 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와 지호는 제 집에서 첫 밤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지호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수가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차 한잔 하세요. 고맙다.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니, 한일 그룹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 생각 안 해봤구나. 어머니가 이제 드러나셨으니까 회장직을 맡으시는 게 어떨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어머니는 그냥 지호 할머니로 살고 싶구나. 어머니, 40년간 숨기고 살았던 게 어머니한테는 더 편했어. 재벌 회장보다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가 더 좋아.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회장직은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세요. 어머니는 대주주로만 계시고. 그게 좋겠구나. 며칠 후
최비서를 불렀습니다. 비서님, 한일그룹 경영은 이사회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대주주로만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그리고 비서님. 네. 며느리 유진 씨 형기 줄여줄 수 있을까요? 최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사모님, 그건 징역 2년을 1년으로 줄여주세요.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고. 사모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손을 저었습니다. 비서님,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는 손주를 위해서라도 엄마가 빨리 나와야 해요. 최 비서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일 뿐이에요. 그날 밤 혼자 서재에 앉았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을 꺼내 펼쳤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40년 전 사진, 스위스 은행 통장, 그리고 손주 돌반지. 아버지, 딸이 이 선물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는 감옥에 갔고, 아들은 이혼했고, 손주는 엄마 없이 자라게 됐습니다. 내가 한 게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지호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지호가 할머니 찾아요. 지호를 받아 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지호야, 할머니가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많단다. 지호는 제 얼굴을 만지며 웃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크면 할머니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야기해 줄게.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진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 민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지호한테 좋은 할머니가 돼주세요. 그럴게.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평범한 할머니로 돌아갔습니다. 한일그룹 회장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고 저는 대주주로서 가끔 이사회에만 참석했습니다. 며느리 유진은 제 선처 탄원으로 1년 만에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와는 이미 이혼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유진은 출소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며느리는 예전의 오만함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바라지 않아요. 하지만 가끔 지호만은 볼 수 있을까요? 민수와 상의한 끝에 한 달에 한 번 면접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년 후 지호는 제 품에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민수는 성실히 회사를 다녔고 저는 지호를 돌보며 평온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지호가 제 무릎에 앉아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왜 안 와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호야, 엄마는 할머니한테 잘못한 게 있어서 벌을 받았단다. 할머니한테 뭘 잘못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어. 할머니를 가난하다고 무시했지. 할머니는 부자잖아요.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부자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다.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야. 돈보다 겉모습보다 더 소중한 게 바로 마음이란다. 지호는 제 말을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아이가 크면 할머니의 이 말을 이해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실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지호를 목욕시키고 있고 저는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서랍 깊숙이 넣어둘 때가 됐습니다. 40년간 숨겼던 것처럼 이제 다시 숨길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로 아버지, 딸이 이 선물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알았어요. 돈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선물은 사람의 본질을 지킬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가죽 지갑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대가를 치렀어. 하지만 어머니도 많은 걸 잃었지. 통쾌한 복수였지만 그 대가로 며느리는 감옥에 갔고 가정은 부서졌습니다. 승리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이게 정이었을까? 아니면 복수였을까? 아마 평생 이 질문의 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사람은 절대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 지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민수가 지호를 안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호 재울 시간이에요. 그래, 가자.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지호를 침대에 눕히고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지호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잠들었습니다. 지호야, 할머니는 내가 이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줄게.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숨겨왔던 정체, 며느리에게 복수한 통쾌함, 그리고 남은 것들. 이 모든 것이 이제는 그저 지나간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그리고 내일이니까요. 낡은 가죽 지갑은 다시 서랍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영원히